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느 때 같은 수능 날에는 좀 추워가지고 패딩도 입고 그리고 핫팩도 들었던 생각들이 나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더운 느낌도 났는데요. 사회문화 문제 풀면서 진짜 막 열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등에 땀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진짜 애쓰셨고요. 앞으로 수능을 봐야 될 재학생들이나 또 다시 시험 볼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더 눈여겨서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꼼꼼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여러분 아래 선지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9월 문제에서도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하는 게 관건이었죠. 그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 배, 대구 사과와 같이 지역 특산물로 생산, 나주, 배나 대구 사과를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활동은 인간의 활동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사회문화현상이 됩니다. 사회문화현상. 과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이번 수능 때 완전 느꼈습니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구 또는 나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 경기도, 강원도까지 올라오는 거 인간의 의도이자 무관한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측한다. 누가 예측해요?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 사회문화현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과 재배지가 경북 지역에서 강원 지역으로 바뀌고 2090년경에는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뭐죠?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분석한 거죠. 그때쯤 그럴 것 같아 라고 분석한 겁니다. 따라서 뭐가 되죠? 사회문화현상입니다.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건 인간의 의도이자 무관하게 그렇죠. 따라서 얘는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따라서 확률, 개연성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뭐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따라서 개연성, 확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만 구분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 리을 모두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둘 다 모두 어때? 같이 함축적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고, 리을과 같은 현상은 미음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미음과 같은 현상은 잘 읽어야 되죠. 자연현상은요? 보편성이 나타나죠. 그쵸?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2번 문제도 여러분 많이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헷갈렸을 수 있지.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 뭐가 나오면? 상호작용이 나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상호유기적, 상호의존적 이런 말이 나오면 기능론의 키워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나온다고 늘 갈등론이 아니듯이 상호작용이 나온다고 해서 꼭 상호작용론이 아닌 거잖아. 그런 함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별표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 개념 문제를 재심을 좀 어렵게 낸 것이 이번 수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다. 행위자들에게 분담된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그 행동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작용함에 따라 사회라고 하는 완전체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뭐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기능론의 대전제인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유기체설.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어때요? 유기체 안에 있으면서 각각의 주어진 역할이 있어. 그 역할, 위는, 장은, 대장은, 식도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유기체의 건강한 몸을 형성하듯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했던 이거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역할을 수행하고 그래서 완전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던 거.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능론 찾아내면 이 문제 너무너무나 쉬운 거지. 따라서 당연히 기억 아니지. 상황정의에 기초한 상호작용.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아니죠. 개인 행위자의 자율적 능동적 이것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 바라보는 거 아니라 사회 구조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잖아. 그래서 디귿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으면서 맺는다고 본다. 그렇죠. 각 부분이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바로 그 얘기고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능론 맞죠? 그렇죠. 조화, 균형, 안정 키워드로 했으니까.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골라주면 되죠. 예,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월, 9월 수능까지 계속 나왔고 문제 여러분 여기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도서 출판 과정에는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여러 공정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출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출판사는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조직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도서를 만듭니다. 어떤 방식이겠어? 예, 분산되어 있고 수평적 조직이고 분권화된 그렇지, 탈관료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출판사는 A의 운영의 원리가 A가 뭐냐면 탈관료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 출판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출판회사는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조직이 있어요. 분업화된 조직이 해당 분야의 담당자들이 정해진 서열과 절차에 따라서 각 공정을 진행하고 전문화, 분업화. 여기는 의사결정구조가 분권화된 중앙 집중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랑 다른 거지. 여기는 분업화, 전문화, 서열, 절차 이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관료제입니다. 따라서 B가 관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거죠. 문제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비해서 B는 뭐냐면 관료제야. 관료제는 재량권 자율성이 낮죠. 왜냐하면 절차, 규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정답은 바로 여러분 1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A에 비해 B는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지. 그렇죠. 거대한 대규모 조직입니다.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서 정보사의 탈관료제 조직으로 바뀌게 됐어. 그 다음에 B에 비해 A는 업무의 표준화, 세분화 이런 거, 분업화된 조직 이런 거 누구냐면 B 뭐냐면 관료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아니지. 목적 전치 어디에서? 관료제에서죠. 예, 목적보다 수단을 강조하면서 목적이 굴러다니는 거야. 절차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틀렸고요. A는 경력에 따른 보상은 A는 성과, 업적에 따른 보상을 B는 경력에 따른 보상을 둘이 반대로 썼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그동안 문제에 나왔던 유형이긴 합니다. 예, 사회집단, 사회조직인데 이렇게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첫 번째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병이 모두 속해 있는, 을과 병이 모두 속해 있는, 여러분 속해 있는 것들을 그럼 찾아야 돼. 각각 지금 등장인물들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속해 있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거 질문했었어요. 이거 속해 있는 거 보면 대충 이렇게 표시하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따로 적느라고 오래 걸리는데. 근데 여기다 대충 표시하고 하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적는 게 더 빨라요. 갑, 을, 병이 있죠. 어떤 신문사,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어떤 동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 했죠. 뭐냐면 이 동아리는 바로 얘네 셋이 다 속해 있는 거겠지. 여기서 말한 거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네모 동아리. 이렇게 셋 다 네모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네모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표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랑 병은 이 영화 제작 동아리, 영화 동아리에 속해 있고 영화 동아리가 어느 대학교 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대학교 학생이기도 하겠지. 누구? 갑과 병. 갑의 말에서 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학, 그 다음에 영화 동아리.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위해 네모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누구? 을 해서 인권단체, 바로 갑이 인권단체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을도 인권단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빨라요.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었다라고 했고, 병은 저는 갑과 함께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렇죠? 대학교 이미 써놨죠. 그렇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대학교 영화 제작 동아리니까.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고 입상을 계기로 해서 셋이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속한 거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병은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그렇지. 비공식 조직이 뭐야? 공식 조직 내에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가 되는 거야. 어떤 대학교 내 영화 동아리, 대학교 내에 이 영화 동아리 말이죠. 영화 동아리. 그래서 갑과 병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한 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뭐지?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들을 담당하는 거거든. 을이 속한 데나 병이 속한 데를 보세요. 네모 동아리나 대학원이나 인권단체나 모두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그 다음에 병이 속한 곳도 모두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한 개다?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했어요.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 신문사 있죠. 적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동아리 있죠. 그렇죠? 동아리 있고요.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저는 사회복지대학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재를 하면 여기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더 가보니까 여기 대학교는 여기서 표시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발적 결사체죠. 인권단체 자발적 결사체죠. 영화 제작 동아리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여기 아닌 애들이네요. 얘네들 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대학교, 대학원 어때? 얘네들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 그치?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기관, 신문사, 가족 이렇게 해서 몇 개? 2개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이다 라고 했어요.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쉬운 듯 하지만 생소한 선지들이 나와서 뭐 그렇게 쉬운 또 문제도 아니었고, 원래 사회조사과정 문제가 복잡하게 나온 것에 비하면 또 풀만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갑은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어떤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지법 썼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 수준, 여기 문해력 수준을 뭐 했대요? 측정했대요. 질문지를 이용해서 한 거야.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이 문해력이 높았던 애들과 낮았던 애들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 이 B집단이 뭐지? 문해력이 낮은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둘이 어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문해력이 낮으면 학업 성취도가 낮고 높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파악했죠. 두 번째, 을은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집단이죠. 여기 하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50명씩 C집단과 D집단으로 나눴어요. 얘네들은 동시에 어떤 애들이야? 문해력이 원래 낮았던 애들이죠. 그쵸? 낮았던 애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갑의 연구에서 미리 조사를 해봤잖아. 그래서 낮았던 애들을 5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C집단에게만 독서 프로그램을 한 거죠.
뭐 한 거지? 그렇지. 실험법 쓴 거지. 실험법을 한 것입니다. 실험법 한 거지. 그래서 4주간 이걸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 집단의 얘네 독서 프로그램 받은 애들은 얘네 높아졌으나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 을은 D 집단에게만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해봤어. 그랬더니 D 집단의 문해력 수준도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역시 어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 차이만 있었지 독서 프로그램 해보니까 둘 다 문해력이 올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 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누굴까? 제가 항상 모집단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연구 주제나 가설에서 찾으라고 했어.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고자 한 거야. 그러면 이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못하니까 2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따라서 모집단은 어느 지역 고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입니다. 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그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을의 연구에서 사전검사로 활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뭐냐면 갑이 측정한 문해력 수준이야. 자, 봐봐. 을이 실험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네가 원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검사해 봐야 되잖아. 그치? 그걸 사전검사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을이 사전검사 해볼 필요 없이 갑이 해놨잖아. 하위 집단. 얘네 특정했더니 하위 비슷하게 낮은 애들. 그래서 갑이 이렇게 문해력 수준을 측정해 놓은 것은 을의 연구에서는 사전검사로서 활용이 된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네. 니은 볼게요.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부해관계를 보였어요? 아니죠. 낮은 애들이 어때요? 아니, 이 문해력 수준이 낮은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부해관계가 아니라 정해관계지. 그치?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부해관계는 반대 방향이야. 문해력이 낮은 애들이 학업 성취가 높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된다.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거 아니지. 실험 처치는 뭐냐면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거. 이게 바로 실험 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디귿은 뭐냐면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있었지. 얘네 먼저 해보니까 얘네 올랐어. 나중에 얘네 해보니까 얘네도 올랐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사용될 수 없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뭐 묻는지부터 얼른 찾아가서 봐야 돼요. 예, 그냥 막 풀면 안 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위문화, 주류문화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갑국에선 손을 씻으면 영원히 오염되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은 관습이 있어요. 갑국에서 대다수가 하는 그런 주류 문화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한 의사가 손 씻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갑국의 어디? A 지역에서는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된 거야. 이 지역에서만 이 문화가 나타난 거지. 이런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자 대다수의 갑국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해친다는 이유로 A 지역 사람들을 막 비난하며 손 안 씻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어요. 여러분 이거 반문화라고 하면 안 되지. 반문화는 뭐지? 주류 문화에 저항, 도전하는 문화야. 지금 여기서 쓸 때는 뭐냐면 주류 문화가 저기 있는 저기 A 지역 문화가 퍼질까 봐 너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막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 저항 이런 말 오면 헷갈려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갑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A 지역 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요. 손을 씻는 간단한 행위로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제 갑국에서 손을 잘 씻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보편화되었습니다. A 지역의 문화가 이제 뭐가 됐어? 주류 문화가 된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손을 잘 씻지 않은 갑국의 이런 문화는 지배 세력에 반발하여 사회통합이 무슨 말이야? 들렸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화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주류 문화가 된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나타나는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아니지.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 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물질 문화는 빨리 가는데 비물질 문화는 못 따라가는 거.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여기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다. 지역 문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한 반문화의 사례야? 아니지. 주류 문화가 오히려 저기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문화가 확산돼서 주류 문화가 사라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 반대예요.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문화가 어떤 지역 문화가 보편화된 거죠.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고 7번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사회 대중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없었는데 올해 6월, 9월에 연달아 나왔어요. 뭔가 그래서 주제 찾는 문제. 예. 그래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한히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살펴볼 여유가 없어요. 그로 인해 어떻게 하냐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한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공한 컨텐츠를 소비할 때 자신이 정보를 찾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느끼지만 해당 컨텐츠는 어떠냐면 제작자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저도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그런 너튜브에 그런 거 찾아보다 보면 내 바보처럼 막 보고 있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보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된다는 거야. 이처럼 사유를 외주화하는 이런 말 너무 멋있습니다. 생각을 외주화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폐쇄적 집단에 머물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 같은 컨텐츠만 계속 보게 되니까 이는 다원화된 민주사회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요. 디지털 기술이 이런 정보의 소비 선택성, 생산 주체성은 높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지성적인 대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사에서 막 이것저것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생산자도 되기도 해서 뭔가 주체가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 그럼 대중이 가져야 될 자세 뭘까요? 무비판적으로 막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자세가 필요하겠지. 그런 얘기 찾아보면 되는 거야.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한다. 막 정보기기에 너무 그거 중독된 그런 문제 다루고 있는 거 아니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자. 그렇지. 사유를 외주화하지 말자는 거야. 생각을 다른 데 맡기지 말자는 거야. 정답은 2번 됩니다. 문화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성 이런 얘기 안 나왔고요.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을 적극적으로 니네가 해라 이런 얘기 안 나왔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묻는지 빨리 선지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지 보니까 사회운동이고요.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뭐 사회운동도 있고 다국적 기업도 있고 세계 시민의식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6월인가 9월에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살짝 순주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과 맨 마지막에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섞여서 나온 겁니다. 1970년대 국제시민단체는 분유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는데 저개발국의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해서 왜 분유 주면 먹을 거 주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과 젖병으로 설사와 열병이 발생해 많은 아이가 사망한 거죠. 진짜 그런 젖병이나 이런 거 잘 삶아주고 좋은 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국적 기업의 선의의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좋은 의도로 이걸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막 다국적 기업에 이렇게 준다라고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영아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전 세계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 국제 시민단체들이 다국적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아가 환경 문제, 자원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이지. 그렇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단체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면 그걸 사회운동이라고 말합니다. 1번, 급격한 사회변동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성격 아니죠. 그래 틀렸고요. 니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예요.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하는 거야. 다국적 기업이 뭔가 선의의 의도일 수도 있는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라고 보기 어렵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게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야?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행동은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아니죠. 틀렸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미음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얘는 세계 시민의식을 발당으로 하는 그런 사회운동이다. 그렇지, 세계 시민의식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현안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야. 내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 거야. 예를 들면 환경 문제나 자원 문제.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여러분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간 평가원이 출제해 왔습니다. 예, 좀 복잡한 듯 여러분이 매번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같은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공유성, 변동성, 전체성, 추적성, 학습성 해서 그렇지, 문화의 속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의 속성 5가지를요. 모든 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모둠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웹툰 문화에서 찾아 발표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1모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모둠 여기다 써놓을게. 2모둠, 3모둠, 4모둠까지 있고 그 다음에 1모둠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얘가 A, B, C, D가 이렇게 배부됐나 봐요. 여기는 A, B. 각각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다. A, B, C, D를 이렇게 배정한 거야. 이해되지? 그치? 네, A, B, C, D를 배정했어요. 그러면서 1모둠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요즘은 앱으로 만화를 봅니다. 그걸 배웠어요. 따라서 이거 뭐지? 학습성이야. 그래서 학습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우린 만화방을 떠올려. 만화방에서 데이트했었는데 그건 뭐지? 그 시절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각각 A, B, C, D를 배정했는데 그 사례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쓴 거지. 그 다음에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만화책으로 안 보고 이제 태블릿 PC로 봐요. 뭐 한 거야? 변동한 거지. 변동. 그 다음에 부모 세대에서는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 이제는 거기 음성 지원도 덧대지고 배경 음악도 덧대져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졌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축적성. 이렇게 했죠. 이제 교사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이 이렇게 말했네요. 선생님, 이 모둠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건 D가 부각된 사례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둠 2의 사례는 D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떠올려. 만화방을 떠올려. 왜? 그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B를 배정했고 B의 사례로 맞게 잘 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B는 공유성이 맞는 것이고요. 3모둠과 4모둠이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각 모둠이 배정된 문화의 속성이 부각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뭐지? C는 바로 뭐야? 축적성이었던 거야. 근데 얘는 변동성으로 한 거고 D는 뭐지? 변동성인데 축적성으로 한 거지. 그치? 그래서 C가 축적성이고 D가 변동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1모둠은 5모둠에 배정된 문화의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했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모둠은 뭘까? 5모둠에 배정된 거 2. 5모둠은 2겠지. 2. 그러면 1모둠은 5모둠에 배정된 걸 했네요. 그럼 2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학습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나머지 하나 학공 전체성. 이게 전체성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할만해. 차근차근 해보세요. 이런 형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어 왔고 이것만 정리하면 뭔가 퀴즈 푸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것만 정리하면 그쵸? 문제는 뭐 쉬워지죠.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 이거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뭐지? B죠. 그쵸? A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거 뭐라고 해? 축적성. 뭐지? C입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1모둠에 배정된 문화의 속성은 1모둠에 배정된 문화의 속성은 뭐였어? 1모둠에게 A가 배정됐어요. A가 뭐냐면 전체성이란 말이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1모듬에 A가 배정됐고 A는 전체성인데 얘 2모듬에 배정된 학습성의 사례를 잘못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 정답 3번 되고요. 2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 네, 맞고요. 그 다음에 5모듬에 배정된 문화의 속성은 뭐지? 5모듬에 배정된 문화의 속성이 바로 학습성 2입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문화가 상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학습성 뭐지? 2입니다. 2는 몇 모듬에? 5모듬에 배정이 됐습니다. 4모듬에 배정이 됐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9월 문제랑 매우 비슷합니다. 9월 문제랑 비슷해요. 어느 나라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과 연령이 50대인 간부의 사회 이동 결과를 세대 간, 세대 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단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본인의 현재 계층, 그렇지?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24년 전과 현재 계층으로 판단을 합니다. A에서 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예요.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1970년, 그 다음에 여기 2000년, 그 다음에 2024년 계층 구조를 일단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갑의 부모 계층은 상층이며 갑의 부모 계층 여기 있네요. 이게 상층이 B가 상이다. 이거 준 거예요. 됐죠? 그쵸? 그리고 갑의 경우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하강 이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갑은 C가 됐어. 부모 계층과 비교해서 C로 갔고요. 본인의 계층 A에서 C로 갔습니다. 그치? A에서 C로 간 거, 부모 계층 B에서 C로 간 거, A에서 C로 간 거 모두 하강 이동이래요. 그러면 C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C가 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에서 하로 가서 하강 이동을 한 것이고 이게 상이고요. 얘가 하니까 A가 뭐겠어요? 중입니다. 본인은요, 중에서 하로 가서 하강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다 찾았다. A가 중, B가 상, C가 하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부터 먼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가 중, 그렇죠? B가 상, 하. 한번 볼게요. 1970년대 가보세요. 뭐냐면 하가 제일 많고 상이 제일 적어. 상이 제일 적어. 중이 그 중간쯤 있어. 그러니까 이거네. 피라미드. 맞죠? 그 다음에 2000년 보세요. 뭐가 제일 많아요? A, 중이 제일 많아요. 2024년도 보세요. 뭐가 제일 많아요? 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둘 다 뭐냐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해 놓고 끝난 거야.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 써주자. 중상하. 그 다음에 중상하. 이렇게 써놓으면 갑 외에 을, 병, 정, 무가 세대가 어떤 이동을 했는지, 세대는 어떤 이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70년의 계층 구조 피라미드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의 계층 구조보다 아니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안정성이 높죠? 그래, 틀렸습니다. 2000년 다이아몬드고요. 2024년도 어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하면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틀렸고요. 을은 세대 간 상승이동과 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동 맞아요? 부모 중인데 자기 상으로 갔어. 그러니까 상승이동 맞죠? 그렇죠? 세대 내는요. 을을 보세요. 상인데 그대로 상이야. 따라서 이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세대 간 이동 어떻게 돼 있어? 부모 상인데 중으로? 그렇지. 떨어졌지. 그렇죠? 상승 이동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은요? 여기도 똑같은 자리에 정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상인데 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둘 다 모두 뭐다? 하강 이동을 했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하로 떨어졌으니까 하강 이동 맞고요. 무는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했다. 무를 볼까요? 하에서 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다.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 보면 뭐 묻는지를 선지부터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선지 보니까 문화의 특수성, 문화의 의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태도와 문화와 관련된 개념들 섞여서 나온 문제야.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고인을 떠나보낼 때 치르는 의례가 존재한다. 장례 문화죠. 이 장례 문화가 있다. 어느 쪽은 깊은 산이나 들녘에서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비인간적이고 기이한 관습이라고 폄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의 태도야?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나 있네요. 자문화 중심주의. 쓰겠습니다. 동그라미족의 장례 문화는 조상의 정령이 후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종교적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요. 이처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 바람직한 문화의 태도죠. 문화 상대주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문화의 특수성이야?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하고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 보편성인 거지. 틀렸어요. 니은에서 이 장례 문화라고 할 때 문화 좁은 의미야. 이건 나왔었다 이거는. 장례 문화, 뭐 결혼 문화, 뭐 이런 것들.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야. 이건 넓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그런 방식의 장례 문화야.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그런 방식, 뭔가 절차, 방식, 형식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는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이거든. 따라서 비물질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교 있어요. 종교도 당연히 비물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과 같은 태도는 리을 뭐냐면 우리께 최고야 라고 하는 거야. 이건 무엇으로?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최고로 순수한 그 자체야.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이에요.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파악하려면 그 문화를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되겠지. 자기 문화를 낮추고 타 문화의 우수성. 이건 사대주의적 태도야. 그러니까 아니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2번도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2번하고 12번이 좀 그랬어. 뭐냐면 2번 문제는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2번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이것도 2단원에서 매번 나오는 거야. 사회실제론, 사회면목론. 쉬운 거거든. 그런데 제시문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어려워요. 계산적 심성. 이게 뭐야 도대체 계산적 심성? 개인들이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여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다는 거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하면 좋겠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다? 그런데 이 계산적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관료제를 기반으로 둔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다시 읽어볼게요. 국가관료제를 기반으로 둔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했다는 거야. 이렇게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이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합리적, 최선의 수단을 찾으려고 하는 한 목적적인 그런 행동은 그냥 개인의 자율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어떤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이 서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고, 다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구사회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심성이라고 했어요. 사회 구조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사회를 강조하는 거야. 쉽지 않았다.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 됩니다. 이것만 찾으면 또 선지는 쉬운 거죠. 기억.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맞지. 사회가 정해준 대로 한다. 사회가 이렇게 된 서구 사회가 개인으로 하여금 계산적 심성을 갖도록 했다는 거야. 사회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돼? 이건 개인 강조하는 거 아닌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이 아니지. 이건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갑, 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수집 방법 나왔어요. 자료 수집 방법. 네, 어렵지 않죠?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문헌연구법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연구기관, 어떤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헌연구법이 되는 거야. 문헌연구법.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녹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고 녹음했다. 뭐겠어? 면접법이야, 면접. 그 다음에 을은 팬덤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야구단의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간 회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들의 대화나 응원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참여 관찰한 거죠. 참여 관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 아이돌 팬클럽의 열성 팬들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듣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다. 몇몇 열성 팬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심층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지법이 아니라 여기도 면접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대학생의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연구를 위해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된 설문지인 거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질문지법. 키워드로 찾아야 돼. 또한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조사 자료집,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분석한 거. 이걸 뭐라고 했어? 문헌연구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과 달리 을은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지법. 구조화된 대량 500명 대상. 네, 이런 거 질문지법입니다. 을을 질문지법 안 나타났죠? 틀렸습니다.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달리 갑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 실험법입니다. 실험법. 갑 실험법 안 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모두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이거 뭐지? 참여관찰법입니다. 갑과 을이 모두 참여관찰법이야? 아니야. 을에게만 나타났어.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은 모두 기존의 연구 결과물, 연구기관의 보고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조사 자료집을 그렇지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는 문헌연구법을 했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 뭐지? 그렇지, 면접법이야. 면접법. 을과 병이 모두 면접법 했어? 병은 안 했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탈 이론 A, 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이 뽑았을 문제야. 근데 이런 형식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이런 형식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점수에 주목하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묻는 바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하고 점수에 주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에서 D는 뭐냐면 뒤르켐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 뭐죠? 낙인 이론입니다. 자, A, B, C, D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라고 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질문별로 채점을 하여 맞게 적은 이론에 각 1점,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낙인 이론만 예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두 개를 예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예. 근데 얘가 3점이에요. 그러면 아니오라고 하는데 잘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아니오라고 한 애들 잘 들어갔고요. 이 가운데 뭐가 있어? 낙인 이론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낙인 이론만 예고 나머지 세 개가 여기 다 들어갔으면 4점이 됐을 텐데 3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에 잘 들어갔고 이 둘 중에 하나 낙인 이론이 있다.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점짜리 점수 높은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볼게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이거 뭐죠? 이거 얘라고 하는 거 누가 얘라고 해요?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론 되겠습니다. 이 머튼의 아노미론만 얘라고 할 거지.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3점입니다. 3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튼의 아노미론만 얘 칸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3개가 아니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만 아니오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어때? 맞은 거고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는 거야? 머튼의 아노미론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죠? 그렇다면 B, C는 각각 뭐지? 낙인 이론이나 머튼의 아노미론 중에 하나고 벌써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D는 각각 뭐지? 차별 교제 이론이나 아니면 뒤르켐의 아노미론 중에 여기에 이제 하나씩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그치?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건 뭐죠?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낙인 이론하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 차별 교제 이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몇 점? 2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자, 봐요. 이제 B가 뭐다? B가 낙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B가 낙인 이론이 되고요. D는 뭐냐면 차별 교제 이론이 D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했잖아. D가 만약에 차별 교제 이론이 되면 이게 둘에 맞아. 그리고 나머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머지 2개가 여기 가서 4점이 되어야 돼. 그렇죠? 따라서 D는 뭐지? D는 차별교제 이론이 아닌 거야. D는 차별교제 이론이 아니고 A가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가 뭐지? 뒤르켐의 아노미론이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지금 하나, 둘, 3개 만에 다 찾아냈어. B가 낙인론. 그럼 C가 뭐가 돼요?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이게 머튼의 아노미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 맞아떨어진다? 자, 볼게요. 자,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가? B 맞았어요? 아니요. 여기 2개 갔으니까 3점 딱 맞았죠. 그쵸?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써야 되는데 낙인 이론만 썼어요. 그리고 D, 뒤르켐의 아노미론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그쵸? 상호작용에 강조하는가? 아니오에 누구 들어가야 돼요? 아니오에? 그렇지. C, 머튼의 아노미론. 얘는 맞았는데 얘는 틀린 거지. 그치? 여기 2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4점 됐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힌트가 되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건 낙인 이론 빼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개? 3개 들어가야 돼요. 3개. 낙인 이론 빼고 나머지. 차별 교제 이론, 아노미론. 이 바로 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여기 잘못된 뭐가 들어가서 낙인 이론이 얘에 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얘만 맞은 거야. 얘, D 하나. 즉 뒤르켐의 아노미론만 얘에 맞고요. 얘는 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점 이렇게 된 거야. 되셨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질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채점 결과에서 높은 점수부터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낙인 이론만 얘에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뭔가 2개 들어갔어. 근데 3점이야. 그럼 아니오가 다 맞았다는 거. 머튼의 아노미론만 얘에 들어가야 돼. 나머지 여기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 2개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고 여기는 맞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꼼꼼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다 찾아냈습니다. 다 찾아냈으면 이제 답은 쉬운 거죠. 그렇죠? A의 사례로 A는 뭐냐면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렸어요. 교제해서 배운 거지. 그래서 죄의식마저 사라지는 거야. 이거 바로 차별 교제 이론의 전형입니다. 1번 다 고르시면 됩니다.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 잘못된 수단을 썼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지?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C 되겠습니다. C. 그래서 틀렸고요. C의 사례로 학교폭력 가해 시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여기고 다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서 다시 범죄를 다시 저질러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낙인 이론 됩니다. 따라서 B의 사례가 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B와 달리 D는 정상 집단과 어울려라, 해결책. 차별 교제 이론 뭐지? A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D와 달리 A는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
규범이 약화돼서 일달이 벌어져 뭐냐면 디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D입니다. D. 그렇지? D와 달리 A는이 아니라 D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만 어려웠습니다. 여기. 높은 점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씩만 얘야. 근데 3점이야. 그럼 아니오에 다 맞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6월 문제였나? 예, 아무튼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 B가 존재가 되고요. A, B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요.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거래. 따라서 뭐가 되냐면 사회보험이 됩니다. A가 사회보험이에요. 그럼 B가 공공부조가 되겠네. 공공부조 이렇게 됩니다. B는 각국의 A, 가에서 다 지역별 전체 인구 중에서 A, B의 수급자 비율 및 비수급자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수급자엔 뭐가 있냐면 A나 B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A나 B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자격 조건이 미달아서 탈락한 사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와 비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암튼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수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있습니다. 예, 가다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뭐냐면 가다에서 지역의 중복수급자 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이게 이제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비수급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겠죠. 그쵸? 가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급자 비율이 몇 %예요? 그렇지, 22%야. 그러면 수급자 비율이 얼마겠어? 그렇지, 78%라는 거야. 그런데 A의 수급자가 얼마냐면 A의 수급자가 73%입니다. 그쵸? 근데 B의 수급자가 얼마예요? 20%입니다. 그럼 중복이 얼마큼 됐다는 거야? 그렇지, 15만큼 중복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5만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5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와야 20이 되려면 얼마? 15만큼 중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중복 수급자가 15%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개 더해서 뺀 값이 얼마? 7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있으니까. 따라서 73하고 20하고 더해서 빼기 15. 이게 중복을 빼면 얼마? 78이 나와야 된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93에서 15 빼면 78 맞죠? 네. 그래서 15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 나 지역에 여러분 수급자는 얼마일까요? 수급자.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중복이 15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고 빼기 15 하면 되겠지. 그치? 둘이 더하면 100이 나오죠. 그쵸? 빼기 15 하면 85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85고 비수급자가 얼마야? 15야. 근데 여기 5이니까 여기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 지역에 비수급자가 얼마예요? 40입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얼마예요? 60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그렇지, 20 들어가야지. 둘이 더해서 10을 빼주는 거. 그러면 60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구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크게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가 수급, 여기까지가 비수급입니다. 100%로 두고 하라는 거야. 됐지? 근데 중복 수급자를 빼고 두 개 더해서 얘를 빼야지 전체 수급자의 비율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비수급자를 이렇게 보니까 중복 수급자 여기 중복 수급자 보니까 15%, 15%, 10%예요. 그런데 중복 수급자 수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가지역은 100명이고요. 나지역도 100명이야. 그런데 다지역은 150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100명에 15% 15명, 100명에 15% 15명, 150명에 10% 15명. 그래서 다 같다.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가나 다 지역의 크기까지 찾아냈습니다.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이거는 기역. 기역은 나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나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이라고 했어. 선별적.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비율 얼마예요?
28 중에서 15는 중복됐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13%. 따라서 얘는 13%야. 기억은 얼마? 15%야. 높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가 지역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어떤 제도예요? 그렇지. 공공부조야.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비율 20에서 15를 빼줘야 되죠. 몇 퍼센트예요? 5%입니다. 5%. 따라서 여기는 5%이고요. 니은은 얼마냐면 니은은 10%야. 따라서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렸죠. 그렇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세 번째. 디귿은 다 지역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어떤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야. 50% 중에서 10%는 중복되니까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거 몇 퍼센트? 40%입니다. 40%고요. 디귿은 얼마가 나왔냐면 디귿은 20입니다. 20. 2배가 아니라 반인데? 그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의 탈락자 수보다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지역의 탈락자 수 한번 볼까? 100명 중에서 탈락자 수 얼마야? 12명이야. 그쵸? 12명이 되는 것이고요.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는요. 예, 100명 중에서 10%가 10명이야. 12명, 10명이네요. 따라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다? 아니야. 틀렸지. 12명, 10명이니까 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다 지역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뭐냐면 사회보험. 다시 말하면 A와 B의 수급을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자, A와 B의 수급을 받는 사람은 여기 A 받는 사람, B 받는 사람하고 중복된 사람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쵸? 15를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둘 더해서 얘를 빼줘야 돼요. 여기 100명이라고 쳤고, 자, 여기 100명이라고 쳤고, 여기 150명이라고 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한번 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 더해서 얘를 빼줬습니다. 그럼 몇 명? 78명입니다. 가지역은 78명. 그쵸? 뭐냐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라고 했어요. 78명. 나 지역은요? 이 두 개 더합니다. 에서 15를 빼줍니다. 그쵸? 그러면 100에서 15 빼줘. 그럼 85명이죠. 다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에 여기 20 들어갔었죠? 자, 두 개 더합니다. 중복된 사람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퍼센트? 60%죠. 그쵸? 60%. 150에 60%인 거야. 그냥 60명이 아니라 150에 60%야. 그럼 몇 명? 90명. 따라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어디가 제일 많아? 78명, 85명, 90명으로 다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나? 차근차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16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함정이 있었습니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A,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오랜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4단원의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입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에서 A와 달리 B는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가 기능론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를 뭐로 본 거예요? 차등 분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하지? 기능론. B가 기능론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 라고 한 거지. 네 라고 했더니 점수가 0점이야. 그럼 B가 기능론이? 그렇지, 아닌 거지. 그렇죠? 따라서 A가 기능론이 되고요. B가 갈등론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기억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직업 유형과 사회적 중요도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아니지. 그렇지?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 바탕으로 해서 유기체에 이 뇌가 훨씬 중요하고 손톱이 덜 중요한 것처럼 사회적 직업도 더 중요한 직업이 있고 덜 중요한 직업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갈등론이야. 사회 불평등 제거해야 된다고 보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에 B와 달리 A는
A가 뭐냐면 기능론이에요. 기능론은 사회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요? 기능론은 귀속적 요인 아니지. 가정 배경 권력이 아니라 능력, 노력에 따라서 성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따라서 B와 달리 A, 기능론이 귀속적 요인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0점이다. 어때? 이거 맞았다라고 하는 학생 있지? 그렇지. 완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진위 판단 이거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이 들어갔어. B와 달리 A는 기능론이 귀속적 요인 강조해? 아닌데요? 라고 잘 말한 거야. 거짓인데요? 잘 말한 겁니다. 그럼 1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진입하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B가 갈등론인 거 찾아낸 거잖아요. 기능론이 아닌 거 찾아낸 거잖아요. 얘를 놓치고 가면 이 문제 틀려버려요. 니은 디귿 골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을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1점이라고 한다면 가에 A는 A,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다.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합니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했는데 거짓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0점 들어가야 되거든.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헷갈려요. 예. 그래서 정답 니은 리을 고르셔야 되고요. 아는데 틀렸다라고 할 만한 문제입니다. 원래 아는데 틀리는 건 없거든. 근데 아는데 틀렸다라고 할 만한 문제 되었고요. 정답 니은 리을, 아니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나라는 소수이지만, 여러분 소수이지만 지배층을 이루는 A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이지만 지배를 받는 B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A족 출신 직업군인인 갑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요. 빠른 진급을 하여 승승장구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파정을 받아서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야. 이후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늘 거절당한 거죠. 사회적 소수자 문제 나와 있습니다. 선지 보시면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특이한 것이 얘기사회와 역할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가 섞여서 나온, 진짜 이렇게 단원 간에 섞여서 나왔습니다. 갑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어떤 이 국가에서 대다수를 이룬 B족이, 이번에 이제 B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B족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족에게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장애인에다가 인종차별로까지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얘기사회 할까? 속을 수 있어. 준비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얘기사회화는 뭐냐면 미래 사회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필요한 걸 미리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이미 군인이야. 군인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맞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려고 미리 준비한다. 그냥 미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속으면 안 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집단에서 필요한 거. 이 사람은 현재 속해 있는 거예요. 네, 틀렸고요. 두 번째, 니은은 역할 갈등이다 라고 했는데 역할 갈등은 뭐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갈등하는 거야. 이건 아닌 거지. 나 차별받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사 갈까? 나 이 학과 갈까? 저 학과 갈까? 이런 건 역할 갈등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생득적 요인 뭐야? 인종. 그렇죠? 후천적 요인 뭐죠? 사고로 인한 장애. 그렇지.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족과 달리 B족은 수적인 열세예요. B족은 다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B족과 달리 A족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을 받았다. B족과 달리 A족이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그런 내용 안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편에서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역차별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18번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사회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이라고 했어요. 사회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진화론 순환론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인간이 찾아낸 과학적 지식은 자연이 가하는 제약으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미신과 선입견,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진전하며 확장되어 왔다. 문명의 전개도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보하고 발전해 간다는 거지. 미신, 오류 뭐 이런 것들에서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 발전해 가고 과학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진화론 되겠습니다. 진화론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죠. 진보 발전한 것이 서구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쉽죠. 진보 발전한다고 예측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하고요. 흥망성쇠는 뭐지? 진보 발전하기도 하지만 퇴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맞지 않죠. 정답 기억 티귿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하고 나왔고요. 여러분 아래 문제 보시면 문화 동화, 접변, 그렇지. 문화 파트 3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A국에서 유행하는 B국의 고급 초콜릿 디저트라고 되어 있고요. B국 상류사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을 B국에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이 기념 선물로 가지고 오면서 A국에 확산됐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전파돼서 온 거죠. 그렇죠? 직접 전파돼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국의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복고풍 디저트라고 되어 있는데, A국의 연예인이요, 자국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전통 음식을 찾아서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라진 전통 음식을 찾아가지고 입맛에 맞게 디저트를 만든 거야. 다른 외부 사회와 접변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한 사회에 내재적으로 나타난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문화 접변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세대에서. 그 다음에 A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 먹는 C국 디저트. C국의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렸어요. SNS를 통해서 카페 정보가 A국 사람들에게 공유가 됐고요. A국 사람들이 이 음식을 즐겨 먹게 됐어요. 여러분 간접이야? 홍보나 정보를 SNS로 공유한 거지 직접 그 카페를 차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직접 전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국 그 다음에 여기 A국 여기 두 개 A국 디저트 열풍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 사례는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얘는 뭐냐면 내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이 작성한 내용의 문화 동화. A국에 뭔가 문화 요소가 사라졌다. 그런 내용 안 나타났습니다. 틀렸고요. 여기는 문화 접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병이 작성한 내용에 직접 맞죠? 그쵸?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과 달리 을,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공존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문화 공존, 즉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갑을과 달리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융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 융합은요. 두 문화 요소가 만나서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꼭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갑국의 T년, 자 여기부터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T년에 부양인구는 노년인구의 7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T년의 정보에 따라서 한번 상대적인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그 다음에 A기간은 뭐냐면 A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변화래요. T 플러스 30년 변화가 되고요. B기간은 뭐냐면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기간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 전체 인구는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인구가 노년인구의 7배다라고 했으니까 여길 10이라고 하면 맞죠? 7, 여기 7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얼마다? 5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령화 지수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야. 다시 말하면 이 노령화 지수가 5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얼마? 50%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절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20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다시 좀 친절하게 해보자면 이 노령화 지수가 50이다 라고 하는 건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져서 여기가 50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대비 절반이다. 예, 노년 인구가.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20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70, 10, 20 하니까 오면 100으로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 놓고 노령화 지수 증가율 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증가율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 인구 증가율 100% 나와 있고 50% 나와 있으니까 노인 인구 증가율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증가했대요. 10의 100%, 10만큼 증가한 거야. 그럼 2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50% 증가했대. 20에 50% 얼마야? 그렇지, 10이지. 20에서 10만큼 증가, 30이야. 이거 찾아두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야.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래 노령화 지수가 얼마였어? 50이었지. 그치? 원래 50이었어. T년에 50이었습니다. 50에 60%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선 증가율이 핵심입니다. 50에 60%가 얼마지? 5, 6, 30.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80이 되었다는 거야. T 플러스 30년의 노령화 지수 80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 B기간 T 플러스 50년엔 얼마가 된 거야? 이 80에서 50%가 증가했다는 거야. 80에 50%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40만큼 증가한 거죠. 따라서 이때 노령화 지수 120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자, 여기 T 플러스 30년에 노령화 지수 80이래요. 그 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100이라고 치면 여기 80이요. 이 말인 거죠. 그쵸? 5대 4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그렇지, 25지. 그렇지? 그러면 5대 4 이렇게 맞춰지잖아. 친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얼마래? 120이래. 그럼 100이라고 치면 120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지워져가지고. 그럼 둘이 얼마야? 5대 6이다. 5대 6이다. 그럼 여기 얼마야? 그렇지, 25지. 그럼 5대 6 하고 맞춰지잖아. 그렇죠? 전체 인구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55 들어가면 되고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45 들어가면 된다. 끝났습니다. 조건, 노동력 부족 정도, 세대 간 갈등 정도,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아래 조건으로 판단하는데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인구가 줄어들수록 노동력 부족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연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노연 부양비가 높아질수록 갈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이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유소년 부양비 높아질수록 사회적 부담도 높아진다. 정의 관계는 같은 방향인 겁니다. 네, 이게 선지들로 나왔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가 A기간이고요. 여기가 B기간입니다. 네, 유소년 인구는 어때요? 증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년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B기간에 부양인구와 노년인구는 모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양인구 어때요?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인구는 증가했지만.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A기간과 B기간에 증가한 노년인구는 동일하다. 맞아요. 그렇지. 10만큼 증가했고 10만큼 증가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100명이라고 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라고 돼 있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 뭐로 체크한다고 했어? 유소년 부양비로 체크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하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나와 있구나. 공식 안 나온 줄 알고. 네, 유소년 부양비 T 플러스 50년 얼마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0에서 14세 인구입니다. 45분의 25예요. 여기 45분의 25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는요. 55분의 25 곱하기 100입니다. 예,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지. 예? 분자가 같으니까. 예. 45분의 25가 더 크죠? 그쵸? 여기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의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심각해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노동력의 부족 정도는 뭐로 보라고 했어요? 그렇지. 뭐냐면 부양인구로 보라고 했습니다. 부양인구가 T 플러스 50년에 더 적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예,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에 더 심각하다. 아니고요. 세대 간 갈등 정도 뭐로 보라고 했습니까? 노년 부양비로 보라고 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정도 노년 부양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0년은 노년 부양비 얼마냐면 55분의 20. 55분의 20.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요. 45분의 30 되겠습니다. 30. 네, 이거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55분의 20보다 45분의 30이 더 크다. 그렇죠? 이게 더 크죠. 예. 따라서 여긴 맞지만 여기가 틀렸네. 예. 부족 정도.
그래서 여기가 틀려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20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막 집중해서 푸느라고 진짜 애쓰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내년 또 내후년에 시험 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자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자주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희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굿럭 투유.